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아웃백도 시들시들해지기 시작을 했을 때가 옵니다. 2010년에 OSI 레스토랑 파트너스가 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매각한다고 공지를 하는 거죠. 이제 제대로 된 이익이 안 나고 경영 운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인이 조그만한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사례를 좀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맥형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처음으로 취업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외식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아웃백이란 어떤 곳인가 좀 한번 들려드린다면, 매장의 느낌 자체가 캥거루도 있고 대자연의 이렇게 풍경화도 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메랑이 막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호주에서 나온 브랜드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요. 1986년에 크로커다일 던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호주 원주민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대자연의 모습을 보고 미국인들이 호주를 동경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1988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도에 1호점을 공항점에 매장을 냅니다. 이때만 해도 패밀리 레스토랑이 엄청 붐이었었어요. TGI 프라이데이, 베니건스, 빕스, 스카일락. 스카일락은 아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70년대생, 80년대 초반생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막 1인 가구가 있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3, 4, 5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날에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도입기와 패밀리 레스토랑들의 성장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00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데요. 아웃백의 도입기와 성장기, 그 성장기에는 어떤 것들이 성장기를 만들었는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들어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었어요. 쉽게 유니폼 안 입힙니다. 매장에서 바로 내가 손님을 응대하고 서비스 주문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매장에서 테이블 먼저 치워요. 테이블 치우면서 번호를 익힙니다. 번호를 익힌 다음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나서 테이블을 배정받는데, 테이블을 이렇게 섹션을 나눈다고 하거든요. 섹션을 나눌 때 테이블이 6개가 붙어 있으면 초보한테는 2개 주고 중고수한테는 4개 줍니다. 그래서 중고수는 초보가 잘하는지를 보면서 내 거의 테이블을 또 관리를 해요. 테이블을 다 이렇게 6개를 완벽히 관리하면은 이제 하나의 직급으로 직책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나 빨리 더 열심히 해서 4개를 맡으면서 2개를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겠다, 막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장이 아닌 점주까지 되는데요. 여러분, 점장과 점주의 차이 아시죠?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저희 직영 매장에서 운영하는 장을 점장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죠. 근데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운영하시는 분은 점주입니다. 점주라는 것은 점포의 주인이죠. 내 점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린 점주라고 하죠. 아웃백은 매장이 오픈할 때마다 프레지던트 맥형 이렇게 앞에 입구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줘요. 그거는 점장이 아닌 점주, 점포의 주인이라고 임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안에 문화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장이, 회사가 성장하려면, 직원들을 좀 더 근속기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려면 매장을 하나 운영해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돈 말고 내가 성장을 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직원들은 금방 이탈각을 잡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사이트를 느끼고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백은 No rule, just right 이러면서 아침에 회의를 해요. No rule, 룰이 없어요. Just right, 손님이 원하는 거 네 맞아요, 뭐든지 맞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 수프를 2개를 시켰는데 2개 중에 하나는 샐러드로 바꿀 수 있고, 샐러드에 텐더를 추가해서 텐더 샐러드를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이제 아웃백의 룰인데, 중요한 거는 5가지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게 되면 좋을 것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풀뿌리 마케팅이 있어요. 이 풀뿌리 마케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근길 마케팅. 이 출근길 마케팅이 뭐냐면요, 호스트라는 좀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아침 일찍 출근 시간에 그 매장 가까운 지하철역 앞에 가서 커피와 빵과 간단한 음식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웃백이 이쪽에 있다라는 거를 그 지역에 기반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한테 마케팅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아웃도어 딜리버리라는 마케팅이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명함통이 있는데, 명함통에 이제 명함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일주일에 3명을 뽑아서 그 주변의 회사에 가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웃백을 계속 알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키즈 투어 마케팅이에요. 키즈 투어 마케팅은 뭐냐면은,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 인근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어린 아이들을 매장에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어린이 음식을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이 애들이 원하는 거 부모가 거절할 수 있나요? 엄마 나 아웃백 갔는데 뭐 맛있더라 가자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죠. 풀뿌리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서비스 중에 또 두 번째는 호출기 서비스인데, 이제 워낙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호출 벨을 하나씩 나눠주면은 반경 1km 안에서 이 벨이 울립니다. 울리면은 이제 내 순서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거 참 신기했었어요. 요즘에는 뭐 호출 벨 안 쓰죠. 이제는 다 이렇게 앱으로 해가지고서는 예약 손님들을 잡고 예약 손님들을 호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퍼피독 서비스. 퍼피독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다 했는데요, 무릎 꿇고 주문받는 거 있잖아요. 손님을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추임새를 해주면서 주문을 받다 보면 좀 더 친근감, 친밀감을 유지해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대감이 들지 않고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이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이런 서비스를 했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부터 이런 서비스들을 항상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외식 기업들의 체계가 얼마나 더 확실하고 잘 되어 있나요? 그리고 웨이팅 푸드 서비스. 앉아서 기다리면 기다리는 분들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감자튀김이나 윙이나 이런 것들을 웨이팅 푸드 음식을 조그만하게 해서 기다리는 동안 먹으면서 어떤 메뉴를 먹어볼까 이렇게 메뉴를 좀 보고 있었던 그런 이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소사장 제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사장 제도로 매장을 운영하는 곳들, 그리고 취업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소사장 제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사례에서 보통 이 소사장 제도를 하지 않는 곳은 30에서 35%가 1년 사이에 이직을 합니다. 근데 소사장 제도를 운영하면 1년에 5% 이내로 이직률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성장은 이 소사장 제도가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해도 충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원 고용도, 점포 안에서 승진하는 것도, 퇴사 조치 등 이제 각종의 인사권을 소사장이 아웃백 본사와 같이 공동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큰 거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소사장이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사에 2천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순이익에 대해서 연봉 플러스 6%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걸로 맥형도 알고 있어요. 아웃백이 하나 매장 오픈하는데 여러분 2, 3억 드는 거 아니에요? 20억, 30억이 들어요? 20억, 30억 드는 매장이 1년에 20개씩 막 오픈을 합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이때가 정말 피크였거든요. 맥형도 2000년 초반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줄을 서고 아웃백커들은 다 발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이건 일반 매장에서 시키면 못하죠. 그만두죠. 근데 우리가 소사장 하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1년에 20개씩 30개씩 오픈하는 매장에 이제 억대 연봉자들이 속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힘들어도 다 버티고 일을 했던 거예요. 점주가 된다라는 기대감, 이게 정말 엄청 달콤합니다. 1997년에 1호점을 시작해서 2008년에 100호점을 달성했고 2010년에 109호점 뭐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다가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아웃백도 시들시들해지기 시작을 했을 때가 옵니다. 2010년에 OSI 레스토랑 파트너스가 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매각한다고 공지를 하는 거죠. 이제 제대로 된 이익이 안 나고 경영 운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크게 나갔어요. 기본적으로 100평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보면 투자 금액도 2, 3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맥도날드처럼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지를 빌려서 거기다가 건축을 해가지고서는 건물주 좋은 일들을 막 시키고 막 했었잖아요. 따져보면 결국에는 그 큰 몸집으로 너무 빠르게 확장만 주도했다. 그리고 확장을 주도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요, 2008년도에 제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소사장 제도를 없앴어요. 소사장 제도를 없앴다는 건 확장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보다 내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 소사장이라는 제도가 불편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소액 주주가 생긴 건데 이게 약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사라졌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매장이 성장도 안 하고 폐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장 이직하죠. 직원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의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벽이 막 색깔이 바래고 주방이 노후화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비자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게 투움바 파스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움바 파스타는 요즘도 종종 가서 먹는데 좋아하는 최애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아웃백에 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파스타를 드세요. 소비자 선호 메뉴를 보면은 파스타가 27%, 샐러드가 20%, 해산물류가 11%, 그리고 기타가 42%인데 기타는 이것저것입니다. 기타가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름 자체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잖아요. 스테이크하우스. 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스테이크를 먹으러 오게 해야 되는데 할인만 해줘서 파스타, 샐러드, 부시맨 브레드 이 기본적인 것들 사이드만 먹으러 오게 만든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성 고객들이 생길 확률들이 낮아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데서 모방하고 같이 팔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본질은 뭐냐면요, 정체성이에요. 스테이크를 팔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팔다 보니까 샐러드가 나가고 파스타가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본질에 집중을 못하고 샐러드, 파스타에 많이 팔린다고 많이 팔리는 거에 파생 메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재료와 제품과 타협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단가, 저렴한 거, 할인 이런 것만 찾다 보니까 아웃백도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가격 경쟁과 가치 경쟁. 가치 경쟁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데 가격 경쟁은 내가 끌려다녀야 돼요. 아웃백이라는 그 외식 기업도 내가 끌려다닌 거예요. 소비자들이 비싸면은 못 먹는다, 안 온다라고 자신 없이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냉장육을 쓴 게 아니라 냉동육을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크로서 품질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백에서 먹는 스테이크 돈 주고 먹을 바에는 내가 그냥 잘하는 고깃집 가서 소고기 먹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해서 발걸음을 안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격은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과 타협을 해버린 거, 좋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을 받더라도 그렇게 팔도록 하면서 내 본질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거를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카이 레이커스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6년에 아웃백의 100%의 지분을 얼마에 인수하냐? 570억에 인수합니다. 이 돈을 주고 산 회사가 어떤 거를 개선하냐면 이 정체성 찾기를 합니다. 정체성 찾기.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다 바꾸고요.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도입하는 거예요. 2015년에 블랙 라벨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에는 토마호크, 그리고 2019년에는 티본 스테이크가 나오거든요. 스카이 레이크 사모펀드 팀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2015년에 냉동육을 썼을 때 스테이크 판매량이 19%, 그리고 냉장육으로 바뀌고서는 스테이크 판매량이 89%가 나왔어요. 2021년 상반기에만 1750억을 팔았고 영업이익이 224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크로 완전히 확 자리를 잡은 거죠. 배달도 공유 주방을 활용했어요. 내가 직접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공유 주방을 활용했고, 공유 주방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채 안 돼요. 이 돈으로 공유 주방에 나갔는데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달 메뉴도 단가가 있어도 매장에서 먹는 거 이상으로의 맛과 퀄리티를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매장에 시범 매장이 잘 되었고, 그러다가 20개, 30개, 50개, 60개의 매장에서 전체적으로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딜리버리 매장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아웃백이 얼마에 파냐? 570억을 주고 2016년에 인수한 아웃백을 2021년에 2,500억을 주고 팝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사모펀드가 운영을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매장이 어떠한 매장인지. 맥주집인데 손님이 어느 날 와서 소주 찾아요. 소주 찾는다고 그 손님 때문에 탕 요리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탕 요리가 안 나간다고 왜 안 나갈까를 고민해서 또 탕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또 잘 나가는 탕이 있으면 그 탕을 또 파생시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펍이 포장마차가 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내일처럼 서비스를 하려면 확장과 성장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한 우물에 보이는 것들을 막아줘야 돼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급여를 인상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을 주고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만큼 직원들한테 가장 큰 보상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웃백의 사례를 통해서 창업에 한번 맥을 짚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